안녕하세요. 손유민입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세가 긴축 경계감을 다시 깨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 조정이 국내장으로 이어졌는데 양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에코프로의 호실적 훈풍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탄력이 돋보였고요. 애플페이 국내 상륙 소식에 벤사를 비롯한 관련주들도 들썩였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매크로 환경에서 연속성을 가진 섹터와 종목군의 움직임 잠시 후에 함께 확인을 해보시고요. 오늘 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정리해봅니다. 김성준 부장의 종목 먼저 확인해보시죠. 네, 김성준의 오늘장 마무리 종목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기대했던 노르웨이의 전차 수주에서 탈락을 하면서 나토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현대 로템이 오늘 5%대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MSCI 정기 편입을 앞두고 2%대의 강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제 향후에는 루마니아의 전차와 장갑차 수주전,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호주의 레드백 수주전의 결과를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정경민 차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LNF입니다. 다른 이슈들에 좀 가려지긴 했습니다만 2차 전지 소재 업종군의 주가 회복세가 예사롭지 않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유럽형 IRA가 구체화되고 있고 원통형 전지 수요가 확대된다는 소식, 그리고 코스닥 대형주 쪽으로는 쇼커버링 수급까지 이어지면서 반등이 가속화되는 모습이 오늘 관찰됐습니다. 오늘은 이런 배터리 반등과 함께 2월 시장에 축이 될 만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사롭지 않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오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까지 2차 전지 소재주들의 탄력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되고 있는 만큼 2차 전지 소재주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사영관 차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사영관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리메드입니다. 우울증 치료 목적용 경두개 자기자극기기 장비에 미국 수출의 본격화가 열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이러한 성장성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K뷰티, K미용 의료기기가 이러한 치료 목적용 장비까지 두각을 보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장비들이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또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현대로템과 LNF 그리고 리메드까지 오늘장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토큰 증권 발행 허용으로 들썩이고 있는 토큰 증권 관련주, 그리고 애플페이 국내 상륙 소식에 주목을 받고 있는 관련 수혜주에 대해서 집중 진단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토큰 증권입니다. 이 토큰 증권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토큰 형태 증권을 발행을 하는 것인데요. 부동산과 미술품을 비롯해서 다양한 실물 자산의 소액으로 증권처럼 거래가 가능합니다. 어제 금융위원회는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 체제 정비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블록체인과 부동산, 미술품 플랫폼 업체들이 수혜주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데 토큰 증권이 불러올 자산 시장의 유동성 변화에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애플페이도 보시죠. 애플페이의 국내 사용 허용 소식에 벤사를 중심으로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카드사, 또 간편 결제 시장까지 지각 변동이 전망이 되고 있어서 관련 업체들의 경쟁력 그리고 점유율 변화까지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토큰 증권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STO라고 하는데 토큰 증권 발행이 시행이 되게 되면 다양한 실물 자산에 24시간 온라인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주목할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을 좀 챙겨봐야 하는지 사용관 차장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증권용 토큰 최근에 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게 가이드라인을 이제 발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걸 음지에서 양지로 하려는 정부 당국의 이런 금융 당국의 노력들이 결국에는 지금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이런 가상화폐, 코인 이런 쪽들은 상장 폐지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그런 기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로 이제 기후에 그칠 것 같고요. 지금 증권형 토큰 쪽을 개방을 해도 거래소 코인 상폐는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라고 금융 당국에서 밝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코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권성의 판단 기준이 아닌 생태계 전반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미 했었고요. 증권인 가상자산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거냐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투자자의 취득 권리 내용이 증권이라면 가상자산 등 자산의 형태와 관계없이 자본시장법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이런 모든 증권 규제를 적용하겠다라는 부분들도 이미 밝혀진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규율을 적용해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부분들이고요. 토큰 증권 거래할 때 사실상 가상자산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분산 장부 요건에 미충족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거래 제한이 될 것 같고요. 토큰을 증권 발행 그리고 유통하는 데 허용 이러한 제도 내에서 결국에는 가능한지 여부를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가상자산으로 결제했다고 해서 증권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부분이 부정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증권, 금융당국에서는 이러한 증권용 토큰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어떤 나와 있는 플랫폼들에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겠다라고 한다라는 부분을 골자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에 있었던 그런 기존 제도를 해치지 않으면서 새로운 네. 시장을 이제 확장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이제 지금 뭐 증권사도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플랫폼도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의 이제 최대 관심사라고 하면 이제 발행 부문의 경우에는 자사 발행 토큰을 증권을 스스로 유통을 하는 것이 이제 금지가 되고 지분 투자나 인수는 좀 자유롭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증권사들의 플랫폼 인수전이 좀 활발해질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어떤 플랫폼들이 주로 인수 후보 대상이 될지 정경민 차장께 들어볼까요? 네, 아직까지는 뭐 제도화되는 이제 과정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좀 말이 오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각 언론사별로 어느 정도의 그런 형태를 좀 보도하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 각 증권사별 STO 검토 현황을 좀 보자면 이제 자산으로 봤을 땐 크게 이제 부동산 그리고 미술품을 비롯한 수집품 그리고 음원을 비롯한 지적 재산권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 이제 수년 전부터 해당 자산의 플랫폼을 운영 중인 그런 기업들을 증권사들이 이제 인수 대상으로 좀 삼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키움증권이 준비하고 있는 뮤직하우 그리고 한투증권과 하나증권이 협약을 맺은 루센트 블록 이런 플랫폼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 이제 이런 좀 플랫폼이 아닌가 좀 생각 들고요. 그리고 각각 이제 음원과 부동산 관련된 그런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한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활성화돼 있는 이제 그런 서비스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살펴볼 수 있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존의 모델들보다는 미술품이나 수집품 등의 그런 정보가 좀 많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쪽에서 더 높은 멀티플을 받으면서 미래, 그러니까 밸류가 형성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NH투자증권의 트레저러나 또 교보의 테사 이런 쪽의 플랫폼이 상대적인 매력도가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 들고요. 이 부분은 시장의 개화와 함께 반응을 좀 살펴봐야 되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뭐 해당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나온다고 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큰 금액을 투자하시기보다는 지금 뭐 제도화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천천히 좀 투자를 해나간다라는 이제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이제 조금 뜨겁게 올라오고는 있는데 연속성이 그렇게 한 종목에 지금 꾸준히 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블록체인부터 부동산 미술품까지 다양한 실물 자산의 관련주가 현재 토큰 증권 발행의 수혜주로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우선 시장에서는 뭐 갤럭시와 머니트리,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뭐 서울옥션이나 뭐 K옥션 등의 상승세가 좀 비교적 눈에 지금 띄고 있습니다. 자, 현재 관련주의 주가 동향과 함께 좀 분야별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정리를 들어볼까요? 네, 일단 화면상으로 아마 자료가 나갈 것 같은데요. 종목들의 상승률이 나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상승한 이제 갤머니트리, 갤럭시아 SM이 그 위쪽에 있네요. 갤럭시아 SM이 지금 1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고요. 그 밑으로는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78%, 그리고 SK증권도 44%, 그 밑으로는 우리기술투자와 서울옥션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전부 다 이제 증권 거래 토큰과 연결이 좀 되는 분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갤럭시아 머니트리 쪽을 좀 살펴보게 되면 SM과 이제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묶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은 카르도라는 증권 거래형 플랫폼을 구축을 이미 해서요. 자회사 쪽에 블록체인 지갑을 활성화하는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지금 계열화가 되어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상승 구간이 지금 나왔긴 했지만 지금 상승하는 구간에서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가파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런 것들이 갑자기 시장에 크게 열린다라는 부분들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소액 투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외국인들은 상승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물량을 좀 빼고 있어요. 물론 금융투자라던가 투신, 사모펀드 이런 쪽들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개인들이 많은 물량들을 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최근에는 주가가 조금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간들에서는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증권 토큰 쪽 플랫폼과 관련된 기업들의 굉장히 많은 다수의 투자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들에서 지금 상승세가 역시나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반짝 유동성에 의해서 1월부터 가파른 상승이 있은 이후에 결국엔 이 두터운 매물대까지 올라가지 못한 채 주가가 좀 꺾이는 이런 모습들을 역시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은 또 마찬가지죠. 외국인, 이게 진짜 외국인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외국인이라고 칭해지는 지분들은 빠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기관들은 관망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물량이 개인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증권 거래형 토큰 이거 시장이 물론 크게 열리면 굉장히 크게 열릴 수도 있는 분야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테마 속에서 일단 로봇이라던가 AI 여러 가지가 움직였는데 이게 증권 거래형 토큰까지 오게 되면서 수급적인 요인에서는 일단은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쪽들은 한 발짝 올라왔을 때 발을 빼고 있다. 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체크는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지금 이쪽에서 이제 추구하는 바는 예를 들어서 10억의 그림 그리고 100억의 빌딩 이런 것들을 통으로 사기가 힘들잖아요. 거래 금액이 크다 보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세세한 단위로 분류를 해서 이걸 쉽게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겠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플랫폼의 구축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주가가 수급적으로 눌린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 이런 시장이 활성화됐을 때에는 금융당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지지만 이런 플랫폼들과의 협업이 조금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기존에 어쨌든 뭐 로봇이나 AI가 한번 등장을 하고 나서 굉장히 연속성을 있게 좀 상승을 가져갔기 때문에 또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물량을 좀 받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좀 주의할 점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주목할 전략 키워드와 또 유의할 점에 대해서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 이제 정경민 차장께도 한번 여쭤볼까요? 네, 뭐 결론적으로 주가 수익률은 무조건 초창기가 가장 강하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열광적인 반응이 나올 때가 처음 나온
나온 신제품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돈이 될 것 같다라는 인식이 좀 심어질 때입니다. 뭐 챗GPT 우리가 뭐 처음 보는 건 아닙니다만 뭐 AI와 연결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구독 서비스가 이루어지면서 거의 폭발적인 그런 성장이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수익률은 무조건 초창기에 강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또 시장에 녹아드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녹여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나 생태계가 이제 시장이 형성되면서 이제 적정 밸류가 자리 잡기 전에 항상 실제보다 멀티플이 과다 계상되기 마련이죠. 그렇다 보니까 주가 수익률은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페이지별로, 그러니까 단계별로 좀 본다면 기대감이 형성되고 본격 시행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법이 정해지고 각 플랫폼의 투자와 협업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1단계로 좀 볼 수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밸류에이션의 신뢰가 상승하는 단계까지가 2단계, 그리고 후발주자가 진입하거나 기존 사업자들이 추가적인 플랫폼을 확장하는 이제 그런 단계, 또 조정하는 단계가 3단계로 좀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매매는 1단계, 그리고 투자는 2단계에서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아예 없진 않았어요. 불과 한 5, 6년, 7, 8년 전에 보시면 P2P라는 이제 그런 또 핀테크 플랫폼이 좀 있었고 클라우드 펀딩과 같이 이제 스타트업에 좀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이제 그런 제도 좀 있었습니다만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사실상 소멸된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시점을 예로 들은 이유가 요게 이제 말씀드렸던 한 2단계 정도에서 좀 시장에서 좀 소멸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가 수익률이 가장 강할 때는 이런 법률이 제정되는 지금부터 올 여름까지 정도가 가장 잠재력을 주가에 녹여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장주로 볼 수 있었던 갤럭시와 머니트리, 서울 옥션, 그리고 혹자들은 다우데이터가 최근에 어마어마한 상승력을 아직까지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다우데이터가 STO에 관련된 또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이렇게 접목을 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의 모멘텀이 지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K옥션을 또 이제 화면에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사용관차장께서 내어주에서 K옥션을 제시를 좀 해주셨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이제 초기의 시장 외형 확장에 따라서 최고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경민 차장께서는 이제 여름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수혜감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글쎄요. 일단은 지금 미술품 쪽이 아무래도 좀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어떤 음원 쪽도 사실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음원의 조각 투자는 이미 있죠. 플랫폼이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뮤직하우라는 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적재산권이라던가 저작 인접권 이런 쪽을 금융회사에다가 신탁을 합니다. 그래서 권리라던가 재산이 지금 도산될 위험에서 분리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작년에 금융당국으로부터 핵심 금융 서비스로 지정이 됐고 음악 저작권의 증권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이 한 번 더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파급 효과를 가져오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하려는 바는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나와 있는 플랫폼들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들인 채 가이드라인을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이런 법안들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카사라는 플랫폼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들에서 이미 기존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과연 투자자들이 신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을 보일까라고 했을 때는 약간 아닐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술품, 조각 투자 이런 쪽들은 그나마 조금 신선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K옥션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회사 쪽인 서울옥션 블루 이쪽을 통해서 STO 플랫폼을 운영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는 곳들과의 협업이라던가 더욱더 주가적인 측면에서 다른 플랫폼들, 부동산이라던가 음원 같은 쪽들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들이 눌린 이후에도 나타날 수가 있겠다.
있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기존에 있었던 시장이 아니라 예술품 투자에 있어서 이제 서울옥션과 K옥션을 조금 더 이제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애플페이 관련주로 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실적 시즌에 있어서 오늘 또 SK IE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이제 장 마친 후에 지금 나왔습니다. 좀 확인을 해 보니까는 지난해 이제 영업 손실이 523억 원으로 적자 전환을 했고요. 지금 컨센 대비해서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뭐 컨센이 뭐 마이너스 70억이었는데 지금 103억 원을 이제 손실을 좀 보면서 어쨌든 컨센 대비 지금 하회를 한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정경민 차장께 한번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SK IE테크놀로지 뭐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고 할까요? 네, 뭐 시장에서는 좀 예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작년 4분기부터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었죠. 계속해서 하향화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떠오르면서 분리막까지도 같이 좀 올라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즘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좀 적자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좀 선반영되는 경우가 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는 물론 이제 분리막보다는 뭐 양극재나 뭐 이런 쪽이 더 주목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분리막 쪽의 뭐 대표적인 기업 뭐 두 가지죠. SK IT테크놀로지와 WCP 모두 일단 저런 적자는 주가에 어느 정도 좀 선반영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일단 뭐 시장에서는 충분히 예상을 했었던 그런 범위에 있었고 그리고 좀 선반영됐다라는 점에서는 개인적으로 조심히 좀 바닥은 좀 찍지 않았나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뭐 시설 설비 투자로 인해서 뭐 사유를 이제 그렇게 좀 명시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어쨌든 적자로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의견을 들려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애플페이 관련주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으로 지금 이제 벤사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 1차적으로 또 우리가 체크를 해야 하는 것이 과연 이 애플페이가 스마트폰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삼성도 좀 긴장을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애플페이가 이제 스마트폰의 교체 수요에 과연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정경민 차장께서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어떻게 좀 보세요? 뭐 0과 1로 말씀드리자면 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결론적으로 뭐 애플페이가 가능하다고 해서 이제 애플페이가 가능하니 이제 삼성폰을 뭐 안드로이드 폰을 버리고 애플을 써야겠다 이렇게 좀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글쎄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로 이동하는 이용자 수를 뭐 추정하는 것도 그리고 의미 부여하기도 뭐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싶고요. 단순하게 그냥 기대감에 의한 PG사, 벤사, 그러니까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죠. 여기에 이제 주가 모멘텀의 매매 재료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애플페이는 결제의 편의성을 높인 것이지 그 자체로 예를 들어서 뭐 신용 구매의 뭐 규모가 구조적으로 뭐 성장을 하거나 없던 시장이 갑자기 확 커지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단지 이제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고 결제 일부 금액을 이제 PG와 벤사가 수수료로 좀 가져가는 그런 이제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일정 부분 매출 확대의 그런 이벤트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싶고요. 뭐 지금 아무도 뭐 삼성페이의 결제 규모가 뭐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또 특정 기업의 수익성이 삼성페이로 인해서 뭐 매출이 늘어났다 이런 것들을 아무도 추정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는 주가 변동 요인이 좀 될 것 같지는 않고 말씀드린 대로 PG사와 벤사가 일시적이고 일정 규모의 이제 매출 증가에 대한 그런 시각으로 요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애플페이가 처음에 좀 언급이 됐을 때 현대카드가 좀 뜨거웠잖아요. 이제 독점적으로 네. 계약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독점 계약은 무산이 됐지만 어쨌든 초기 시장에 그래도 선점 효과는 현대카드가 지금 가져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카드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고 네. 현대카드에 관련 벤사로 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좀 수혜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기대되는 업체는 어디로 좀 보고 계세요? 글쎄요. 일단 현대카드 입장에서는 독점적으로 하고 싶었을 텐데 금융당국에서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일단은 신용카드사가 필요한 관련 절차를 준수했을 때는 애플페이 누구나 도입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산은 됐지만 초기 효과는 누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중에서도 좀 걱정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쪽 관련해서 NFC 쪽을 오로지 애플페이를 할 때만 이런 쪽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21년이었죠.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애플페이의 독점 금지법이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뭐 카드 쪽들은 사실상 현대카드가 상장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장이 돼 있었다라고 하면은 독점에서 다수 다할 수 있게 풀어준다라고 정부 당국의 유권 해석이 나왔다고 하면은 주가에 분명히 영향을 받았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애플페이의 어떤 시를 가져왔을 때 확실히 이게 수혜를 받을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수료라던가 이런 부분을 애플에서 떠넘기기 식으로 좀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국내에 그렇다면 과연 NFC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의 보급률이 얼마냐는 거예요. 10%가 지금 채 안 돼요. 그렇다고 하면 10곳 중에 한 곳인데 그나마도 대형 가맹점이나 프랜차이즈 이런 쪽들은 비용의 부담 없이 도입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영세 사업자들을 생각해 보면 기존에 마그네틱으로 잘 되고 다 결제할 수 있고 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면서 도입을 하려고 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NFC가 미래에 지향해야 될 부분은 맞아요. 왜냐하면 보안 측면에서 마그네틱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그래서 삼성 쪽에서 일부 해외로 나가는 물량, 그런 폰에 대해서는 NFC를 도입한 폰들이 이미 수출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과연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결제되는 규모 자체를 크게 키울 것이냐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벤사에 대해서도 특별히 지금에 와서는 이점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최선호주를 꼽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는 지금 뭐 현대카드라던가 이런 카드사들이 상장이 돼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현대카드 같은 경우에는 업계에서 3위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플페이의 초기 효과로 2위 사업자를 따라잡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수는 있겠으나 네. 그 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딱히 지금에 와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점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애플페이 이슈가 나온 지 이제는 좀 기간이 좀 네. 됐기 때문에 이미 주가가 조금 반영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리스크도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어쨌든 3월에 정말로 서비스가 개시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움직일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NFC 단말기가 이제 제한성을 좀 띠다 보니까 과연 그 초기 확장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좀 의견도 있고요. 또 NFC가 이제 확장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NFC 관련해서 수혜주도 좀 우리가 선별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경민 차장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NFC가 기존에는 이제 뭐 카드 결제 정도로 좀 이용이 되다가 최근에는 이제 뭐 신분증, 여권, 뭐 또 면허증, 뭐 사원증 이런 것까지 좀 확장성을 좀 보이고는 있더라고요. 하지만 뭐 이로 인해서 뭐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거나 특정 산업의 성장 동력이 되기에는 저는 좀 작은 이슈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과거 이제 뭐 삼성페이 등장 시점에 뭐 카드사를 비롯해서 인증 업체들 또 NFC 칩을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만 지속성을 보이지 못했거든요. 그만큼 새로운 시장 창출에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 보니까 NFC로 인한 수혜 기업들의 뭐 일부 매출 증가는 어느 정도는 있겠습니다만 증가 수준도 또한 이 모멘텀도 다소 좀 미미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애플페이와 맞물려서 이제 휴대폰의 이제 정보 보안 그리고 뭐 인증 뭐 이런 쪽의 시각은 뭐 확실히 좀 과거 대비 좀 복잡해지고 그리고 또 수준 높은 보안 기능이 좀 필요해지면서 해당 종목들한테는 뭐 기회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뭐 새로운 시장이 확장되는 이제 그런 국면은 좀 아니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확장성은 다소 좀 한정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우리가 로봇이나 AI나 뭐 이런 경우에는 연마다 또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르고 확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투자할 가치가 있지만 이 애플페이 관련해서는 두 분 다 조금은 좀 보수적인 의견을 지금 주신 거네요. 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보수적으로 보고 계시지만 그래도 3월 초까지는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망하게 보시는 기업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기업이 있으실까요? 사영관 차장. 글쎄 이걸 딱히 유망하게 본다라는 부분보다는 일단 NFC입니다. 완벽하게 다른 방식으로 기존의 마그네틱과는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이 NFC와 관련된 부품, 장비를 생산하는 쪽들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루온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일단 NFC 사용하는 무선통신 쪽에 유심 칩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네. 아직까지는 일단 실적 부분에 있어서
1년에 영업이익이 한 10억에서 30억 사이, 뭐 적자가 나는 건 아니지만 크게 모멘텀이 있지도 않은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여부들은 애플페이가 도입된 이후에 숫자가 극적으로 변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을 하다가 음봉이 조금 크게 달린 상황이고요. 일단 거래량이 터지는 가운데에서도 아주 강한 모멘텀으로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또 유비벨록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NFC 서비스 관련된 칩을 공급하고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는 업체인데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NFC라는 게 결국에는 보안성이 우수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사용하는 데 있어서 향후에는 보안이 점점 더 증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그네틱 방식이 향후에는 다 없어지고 NFC 쪽으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이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단말기의 보급이 이루어질 거냐? 라고 물어보시면 또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서 약간은 좀 중장기적으로 숫자가 변해 나가는 모습들이 관측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통신도 뭐 4G가 5G로 이렇게 옮겨가듯이 이 네. 마그네틱이 또 NFC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제 뭐 이루온 거 유비벨록스를 꼽아는 주셨지만 뭐 그렇게 유망하게 보고 있지는 않으신 거예요. 좀 장기적으로 현재군요. 어쨌든 네. 네, 지금 이제 의견을 좀 주신 거고. 그럼 이제 정경민 차장께도 기대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그래도 좀 투자할 만하다라고 좀 보시는지. 저도 딱히 없습니다만 이제 그래도 굳이 좀 골라본다면 뭐 매출 규모나 사업의 지속성을 좀 놓고 본다면 역시 이제 벤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벤이 이제 Value Added Network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부가가치 네트워크잖아요. 그러니까 사용된 금액에 어느 정도 더해져서 뭔가가 좀 가치 창출을 하는 그런 업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애플페이가 시행된다면 단 얼마라도 매출은 좀 늘어나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뭐 차트를 본다면 제가 가장 겁내하는 그런 차트가 나와 있죠. 이게 약간 이제 펜싱 칼 같이 이제 굉장히 그 윗꼬리가 긴 그런 음봉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오늘 하락을 했다라고 해서 곧바로 좀 뭐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장대 양봉이 나왔었던 한 중간선 한 14,500원에서 15,000원 선 정도까지의 어떤 조정을 좀 열어놓고 그 다음에 또 애플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좀 다시금 거래량으로 좀 이어진다면 그 안에서 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정도로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벤사 가운데서 한국정보통신의 차트와 함께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제 바로 매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유망하게 보는 종목이긴 하지만 오늘 차트상으로는 윗꼬리가 길게 달렸기 때문에 좀 좋아하지 않는 차트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올해 신성장 산업으로 떠오른 토큰 증권 발행 시장 그리고 애플페이 도입에 따른 변화의 바람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각도로 진단을 해봤는데 어쨌든 애플페이 쪽에서는 이제는 좀 수익을 보신 분들이라면 좀 익절을 하고 나오시는 편을 좀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제 초기 성장에서 승부가 예상되는 종목군 그리고 성장 스토리를 따라서 길게 가져갈 종목군들 잘 좀 구분을 하셔서 균형감 있게 담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입니다. 오늘 올라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호실적인 동반 급등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보이고요. 삼성전자 반도체 유통사로 상장 후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미래 반도체도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이외에도 LNF, 위메이드 등이 올라와 있는데 오늘은 에코프로와 나무기술 그리고 가온칩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부터 보겠습니다. 2021년 연매출 1조 원 달성 후 1년 만에 5조 원을 돌파하면서 양극재 선도기업으로 가파른 성장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비엔가 오늘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6%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나무기술 보겠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이 네이버 클라우드와 동남아 시장의 클라우드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 확장성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 장중 18%까지 오르며 강세를 보였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윗골이 길게 달면서 4%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가온칩스 보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업체죠. 올해 해외 고객사 다변화에 따른 외형 성장이 모멘텀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안정적인 우상향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주가는 13%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네요. 네, 그럼 먼저 에코프로부터 김성준 부장님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매출 5조 원대에 진입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오늘 한 몸에 받았습니다. 일단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인데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그만큼 자그마한 실적 미스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우려도 함께 있어 보이는데 향후 외형 성장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기본적으로 에코프로가 가장 매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에코프로 BM입니다. BM이 작년 기준으로 한 92%가 그 에코프로 BM에서 나왔으니까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에코프로 BM이 전체 한 9만 톤 정도에 달하는 이 규모가 지금 현재 풀캐파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작년보다도 한 60%대, 67% 정도의 고성장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 화재와 같은 돌발 변수만 없다면은 커다란 미스는 없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이제 자회사들, 그 밖의 자회사들도 상당히 좀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이 수산화 리튬의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현재 13,000톤 규모의 생산 캐파가 올 1분기 또 추가적으로 13,000톤 추가 증설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두 배가 되는 그런 이제 생산 캐파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실적, 가파른 실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이제 전구체를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원래는 이제 24,000톤 규모였는데 작년 연말쯤에 24,000톤 규모를 추가로 이제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설 효과가 올해도 본격화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 에코프로 BM의 매출 비중은 작아지면서 실적 변동성도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뿐 아니라 자회사들의 성장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서 실적 미스에 대한 우려는 그다지 크지 않다라는 코멘트를 주셨는데요. 주가도 지난해 12월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면서 다시 신고가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추가 탄력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실까요? 기본적으로 에코프로는 사실 2차 전지 회사들 중에서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면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회사입니다. 일찌감치 수직 계열화를 완성한 상태. 물론 이제 지주회사라는 부분들이 다소 조금 이제 할인 요소로 작용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주가 수준으로 올해 실적 대비 대략 한 퍼가 한 6배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여타 2차 전지 업종 중에서는 상당한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또 추가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전구체 회사 에코프로 머티리얼스의 또 이제 올해 연내 상장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기억을 해본다면은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차트를 보실 텐데요. 물론 최근 들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고점 돌파가 얼마 남지 않은 신고가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권역에 있어서 1차적인 저항가는 제가 신고가 영역을 15만 3,5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일단 지지 가격은 13만 원 정도로 보여지는데 최근 들어서도 계속해서 공매도가 많이 급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런 쇼커버 유입 기대가 된다면 충분히 한번 신고가 돌파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환경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호실적 그리고 자회사의 상장 등 좋은 모멘텀이 남아있다는 말씀 주셨고요. 신고가 돌파도 조금 기대해 볼만하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어서 나무기술 보겠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이 네이버 클라우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미 아시아 시장에서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이번 업무 협약의 기대 효과부터 듣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이 워낙에 좀 AI 관련된 기업들이 좀 핫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후발에서 오늘 좀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클라우드 AI 쪽에서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융권의 망블리라든지 또 재테크 솔루션 같은 그런 것들 사업을 영위를 해왔는데요. 물론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와의 MOU, 물론 이제 아직 MOU 단계이기 때문에 얼만큼의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기존에 했던 사업에 조금 더 고도화된 그런 좀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미디어 간담회를 통해서 나무기술 3.0, 근데 기존에 있었던 이제 클라우드 그 사업과 또 이제 가상화 솔루션과 같은 이런 이제 부분들, 그래서 클라우드에 집중 투자를 해서 기업 가치를 3천억 이상으로 만들겠다라는 대표에서 이제 목표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그래도 시장에서 워낙에 좀 관심이 있는 분야인 만큼 계속해서 좀 관찰은 필요한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에서 강점을 드러내고 있지만 또 최근 정치 테마주로 묶여가지고 변동성을 확대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투자자분들이 그러면 유의할 점 그리고 향후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정치 테마주로 엮이다 보면은 아마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뭐 김기현 국민의당 당대표 후보와 뭐 사내 감사가 사법 시험 동기라고 하던데요. 뭐 아주 커다란 연관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그런 테마를 엮이다 보면은 주가는 많이 좀 등락은 있을 거다라는 부분들은 염두를 해두시고 아직 또 시가총액도 이렇게 크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변동성은 유의를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실적이 숫자가 크게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씩은 좋아지고 개선되고 있는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또 재무 구조도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닌 만큼 그래도 굳이 테마주로서 폄하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를 볼 텐데요. 오늘도 뭐 장중에 그 오픈 지금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18%대까지 상승을 하다가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 보였었는데요. 1차적인 저항은 제가 이제 4,300원 정도 과거 그 2021년도 고점 정도까지는 그래도 한번 언급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변동성이 큰 만큼 아래도 좀 3,000원 정도로 조금 이제 유의를 하면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현재로서는 대응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실적도 개선되고 있고 재무 구조도 탄탄한 편이지만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란 그런 평가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가온칩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ARM 파트너사로 올해 해외 시장 확장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시장 공략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해외 시장 내에서 기술 경쟁력 그리고 주목할 성장 모멘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오늘 이제 리포트가 이제 전일보다 2배가 넘는 목표 주가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크게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국내 최고의 그 디자인 하우스 업체로서 오늘 주목을 받는 그런 리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삼성전자 그리고 ARM의 파트너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이엔드 공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디자인 하우스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작년 10월에 일본의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일본 쪽도 일단 충분히 좀 잠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좀 갖고 있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북미라든지 유럽 시장으로서의 확장을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새 저점 대비 80%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유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목표가를 설정하고 대응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리고 또 신규 투자자분들 눌림목 발생 시 한번 담아볼 만한 자리가 나올까요? 예, 기본적으로 사실 상장 전부터 상당히 좀 관심은 많이 있었던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술력은 상당히 좀 뛰어난 회사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숫자가 막 드라마틱하게 올라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리포트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서부터는 그래도 드라마틱한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충분히 최근에 또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후발에서 이제 이들 업체들까지도 지금 관심들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눌림목 접근 충분히 가능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차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랫동안 상장 이후에 좀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서야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충분히 좀 저는 좀 공략 가능하리라 보여지고요. 1차적으로는 이제 34,000원 정도를 목표를 하고요. 지지 가격은 일단 21,000원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눌림목 공략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하셨으니까 저항가와 지지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회수 업앤다운은 에코프로, 나무기술, 가온칩스 점검을 해봤습니다. 해외 시장 확장에 달라질 기업 가치의 변화 잘 그려보시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전문가 세 분의 내여주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시죠. 자, 오늘의 내여주를 보면 김성준 부장이 대동, 정경민 차장이 키움증권, 사영관 차장이 아셈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진으로 이렇게 또 만나뵈니까 굉장히 또 반갑네요. 네, 본인의 얼굴도 굉장히 반가우시죠. 네, 자, 사영관 차장님의 종목 먼저 확인을 해볼 텐데 아셈스입니다. 아셈스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가격 전략까지 쭉 한번 가겠습니다. 네, 일단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이제 친환경 접착제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신발 같은 쪽에 이제 피부와 직접 닿는 부분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ESG 경영 이런 트렌드들이 화두가 되고 있다는 건 잘 아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쪽의 접착제로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필름 자체가 이영지라는 게 있고 무이영지가 있어요. 이영지는 양면 필름인데 우리가 이걸 위에 한번 떼야지 더 붙일 수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이영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보호 필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다 열을 가하면 이런 투명한 접착력이 없던 것이 접착제로 변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 비상장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있는데 그런 쪽들은 무이영지를 주로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꺾이는 모습을 2년 전부터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아셈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무이영지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높은 고마진 제품을 바탕으로 해서 영업이익률이 반대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신사업 쪽도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글리터 시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열을 이용해서 의류하고 부자재를 장식 같은 것들을 접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의 신사업까지 같이 되고 있는 이런 기업에는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격 전략은 지금 제가 컴퓨터 좀 오류가 생겨가지고 차트를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매수를 현재가부터 12,000원까지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손절은 한 10% 선에서 손절하시되 목표가는 1차 17,5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1차 정의 목표가 17,500원 친환경 접착제 회사인 아셈스 오늘의 내여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정경민 차장의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 STO 관련주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제 키움증권 가지고 오셨어요. 이제 증권사 가운데서 키움증권을 가지고 오셨는데 스토리와 전략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저도 이 시간에 증권주를 말씀드리게 될지 몰랐는데요. 역시 이제 STO 관련돼서 종목을 하나 좀 선정을 좀 해봤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온라인 주식 위탁 중심의 이제 대형 증권사고요. 뭐 요즘에 시중금리 굉장히 빠르게 좀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난 연말을 피크로 국채 금리가 좀 빠르게 좀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증권사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전당포, 그러니까 이러한 담보대출의 그런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그런 시기가 오면서 실적 개선세가 좀 빠르게 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주식 거래 대금의 회복입니다. 지난 연말만 하더라도 10조가 채 안 나오는 날이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오늘같이 좀 주가가 좀 엉성하게 형성되는 하락하는 그런 날에도 좀 15조, 16조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런 위탁 중심의 증권사는 뭐 수익성은 좀 개선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 이제 토큰 증권 STO입니다.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제도와 뒷받침에 이제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고, 뭐 지금 작년에 가장 히트 종목으로 볼 수 있는 다우데이터가 모 회사죠. 그렇다 보니 암호화에 대한 기술과 시장 준비를 가장 신속하게 하지 않았나라고 좀 평가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뮤직카우 같은 지적재산권, 또 미술품과 부동산 등의 토큰화된 증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면 다소간의 좀 시장 선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로 간단히 좀 말씀드리자면 뭐 주봉으로 본다 그러면 정말 오랜 하락을 좀 보였어요. 오랜 하락을 좀 보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딛고 계단식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오늘 좀 이제 음봉이 좀 짙게 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하락을 좀 이용한 이제 그런 매매가 좀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한 92,000원 선 정도 이렇게 좀 손절 라인을 잡고 요 부분 9만 원대에서 좀 매수를 해 나간다면 말씀드렸던 세 가지 투자 포인트에 맞춰서 어느 정도 수익권에 올라서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STO 시장의 확장과 또 거래 대금 또 확대로 이제 뭐 키움증권 오늘 좀 짚어주셨고, 이어서 김성준 부장의 종목 대동 보겠습니다. 뭐 농슬라로 우리에게는 또 유명하고 대동 모빌리티도 뭐 한때 굉장히 좀 핫했는데 매력 포인트와 가격 전략 들어볼까요?
예, 뭐 최근 사실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만 지난달 제가 11일 날쯤에 남해화학을 한번 비료 관련주를 소개를 한번 한 바가 있는데 네. 이제 오늘로서 한 10%대 상승률로 좀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소리 없이 조용히 지금 비료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3년간의 라니냐 그리고 올해는 엘니뇨가 우려가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역시 국내 최대의 농기계 생산 업체인 대동이 같이 좀 이제는 조금 움직이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 것이 원래는 계절적으로 4분기도 항상 좀 적자였는데요. 올해는 그래도 흑자 기조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 아무래도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한 트랙터 수출이 호조를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거기에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고령 인구 특히 농촌 지역의 고령화가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된 그런 기대감들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1단계 자율주행 정도 직진과 후진만 가능한 것들이 현재는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올해는 이제 3단계까지 개발을 완료해서 점차적으로 보급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역시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한 트랙터 수출은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회사의 대동 모빌리티, 특히 이제 서울시가 이제 2025년까지 배달 오토바이를 전부 다 전기 자동 바이크로 바꾸겠다라고 발표한 바도 있었죠. 특히 대동의 장점은 경쟁사보다 20%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올해 이쪽 분야에서 대략 한 1,900억 정도의 매출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매출 10%가 이쪽이 있고 고마진의 제품 쪽을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도 플러스에서 본다면은 향후 점차적으로 밸류에이션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목표가는 얼마 보시나요? 일단은 목표가는 이제 17,000원 제시를 좀 해드리고요. 매수 가격 현재가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워낙에 좀 현재는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막 무리해서 위로 추격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조금 조정 시 이렇게 매수를 해나가는 전략으로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매수 전략을 좀 들어봤고요. 오늘은 아셈스와 또 키움증권 그리고 대동을 만나봤습니다. 사용관 교보증권 여의도 영업부 차장, 정경민 IBK투자증권 판교 WM 지점 차장,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